아버지, 저 오늘부터 와도 될까요? 현관문 너머로 우산을 접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가 처마 끝을 두드리고 있었고 오후의 빛은 구름에 가려 흐릿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80세 강복남 어르신은 문 앞에서 방금 들어선 여자의 얼굴보다 그 손끝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고생이 많았겠구먼. 들어오소. 그것이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강복남 어르신의 눈빛은 짧지 않았습니다. 그 눈이 여자의 손가락 끝에서 좀처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간 딸이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왜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 걸까요? 비가 내리던 그날은 4월 초순이었습니다. 전라도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 강복남 어르신이 혼자 살기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큰아들 강민혁이 아버지 곁에서 살며 살림을 도왔지만 민혁도 사정이 생겨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 후로는 주 3회 방문 요양보호사가 오가며 어르신을 돌봐왔습니다. 그런데 그 요양보호사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 새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것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여자는 현관 앞에서 조심스럽게 실내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나이는 40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크지 않았고 어깨가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뒤로 묶었고 눈빛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웃을 때 눈끝이 약간 처지는 모양이 어딘가 오랫동안 무언가를 참아온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저는 미자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강복남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인사를 받으며 어르신의 눈이 다시 한번 그 손을 향했습니다. 여자의 오른손 손목 안쪽 작은 흉터 하나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하고 싱크대 상태를 살피고 수납장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낯선 집에 처음 온 사람의 손이 아니라 어딘가 이 공간의 구조를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 손놀림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방 안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실과 부엌 사이에 문이 없어서 앉은 자리에서도 부엌이 다 보였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한 미자는 쌀을 씻고 된장을 꺼내고 냉장고 안두부와 애호박을 꺼내 썰었습니다. 칼질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조심스럽게 재료를 다루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된장을 풀자 집안에 천천히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된장과 다시마가 어우러지는 그 냄새가 오래된 나무 벽과 낡은 장판 위로 조용히 번졌습니다. 강복남 어르신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어르신의 시선은 화면에 있지 않았습니다. 눈을 반쯤 감고 코끝으로 들어오는 그 냄새를 오래 맡았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그리고 흰쌀밥. 미자가 상을 들고 나오자 강복남 어르신이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이 맛, 네 엄마가 하던 맛이구나. 미자가 부엌에서 설거지 준비를 하다가 그 말을 듣고 손을 멈추었습니다. 등이 굳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르신을 향해 돌아서지 못한 채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르신. 목소리가 약간 흔들렸지만 티가 나지 않을 만큼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찌개를 한 숟갈 더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 앞에서 조용히 밥을 먹는 어르신의 눈빛이 창밖 빗소리를 향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먼 시간 속 어딘가를 향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작은 방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의 천장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2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불이 아니라 얇은 요 하나를 깔고 누웠고 천장 모서리에 거미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미줄이 없었습니다. 천장은 깨끗하게 도배가 되어 이 집이 조금씩 바뀌는 동안 자신은 이 집 밖에 있었습니다. 미자, 아니 강순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맛, 네 엄마가 하던 맛이구나. 그 한마디가 20년의 시간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영은 이불을 가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버텨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알아보지 못하는 척, 자신도 모르는 척, 그렇게 곁에 있는 것이 지금 순영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강순영이 이 집을 떠난 것은 25살이던 해, 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철물점이 연이은 적자로 문을 닫게 되었고 빚이 생겼습니다. 큰오빠 민혁이 그 빚을 갚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렸고 집안은 오랫동안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순영은 그 무렵 작은 공장에 다니며 돈을 보태고 있었는데 그 공장에서 관리자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생겼습니다. 공금 횡령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혐의였습니다. 순영은 결백했지만 그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 집안에도 알려지면서 아버지와 오빠 사이에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 오해가 말로 터진 것은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순영은 지금도 그날 저녁을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한 말이 있었고 순영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순영은 짐을 쌌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것이 20년 전이었습니다. 그 후 순영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 저 도시를 옮겨 다니며 일했습니다. 식당 일을 했고 청소 일을 했고 마트 계산원도 해봤습니다.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고 그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가 잃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지만 아버지가 늙어간다는 소식은 오빠 민혁을 통해 간간히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이미 4년 전에 들었고 그날 순영은 혼자 방 안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갈 수 없었습니다. 아직 오해가 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것은 4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오빠 민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지내기 어렵게 되었는데 요양보호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순영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직접 가겠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는 요양보호사를 소개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명이 연달아 그만두었고 3번째 요양보호사가 또 사정이 생겼다는 연락이 왔을 때 순영은 결심했습니다. 정체를 숨기기로 했습니다.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가운데 글자를 따서 미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알아볼 것 같으면 그냥 나오면 된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가까이서 한 번만 보고 싶었습니다. 괜찮은지만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비가 내리던 현관문 앞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처음으로 마주했을 때 순영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는 20년 사이에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등이 굽었으며 걸음걸이가 느려졌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순영이 어릴 때부터 기억하는 그 눈빛, 무언가를 천천히 깊이 바라보는 그 눈빛이 그대로였습니다. 그 눈빛이 자신의 손끝을 바라볼 때 순영은 숨을 한번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영은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미음을 끓였습니다. 강복남 어르신은 아침에 속이 좋지 않을 때가 많다고 오빠에게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음이 다 되어갈 무렵 어르신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순영이 어르신 아침 드세요라고 말하며 상을 내왔습니다. 어르신이 의자에 앉아 미음 그릇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음은 언제 봐도 좋아. 속이 편하거든. 드세요, 어르신. 천천히 드세요. 어르신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미음을 천천히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비가 그쳐서 아침 햇살이 마당의 작은 텃밭 위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그 햇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텃밭에 올봄에 상추를 좀 심어야 하는데 혼자서는 힘이 드니까. 순영이 어르신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같이 심어드릴게요, 어르신.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짧았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영은 그것을 보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났습니다. 순영은 매일 이 집에 왔습니다. 아침을 챙기고 청소를 하고 점심을 준비하고 어르신의 약을 챙겼습니다. 어르신과 나누는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날씨 이야기를 하거나 텔레비전에서 본 것에 대해 짧게 주고받거나 오늘 뭐가 드시고 싶으냐고 묻고 대답하는 저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대화들 사이사이에 어르신은 가끔 아주 조용히 순영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뒷모습을, 국을 젓는 손을, 수저를 놓는 방식을. 시선이 머무는 것이 느껴졌지만 순영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열흘쯤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다 마치고 상을 차리려는데 낡은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르신이 옛날부터 라디오를 좋아했고 저녁마다 틀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 흘러나온 노래는 1980년대 중반에 유행했던 옛 가요였습니다. 순영이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아버지가 저녁이면 이 방에 앉아서 틀어놓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순영은 부엌에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손이 멈추었습니다. 된장찌개 냄비를 젓던 나무 주걱이 냄비 가장자리에 걸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된다고. 하지만 노래는 계속 흘렀고 순영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냄비 위 뜨거운 수증기 속으로 사라지는 눈물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어르신이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눈을 반쯤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고 낮은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강복남 어르신은 모른 척했습니다. 그것이 어르신이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첫날 현관문에서 그 얼굴을 본 순간부터 어르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손목 안쪽에 작은 흉터, 초등학교 때 마당에서 넘어지며 생긴 흉터를 어르신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국을 저을 때 냄비 손잡이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젓는 방식, 어머니에게 배운 그 습관을 어르신은 알아보았습니다. 된장찌개 한 숟갈에 담긴 그 맛을 어르신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딸이 도망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한 번 잃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아무 말도 못하고 보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딸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딸이 준비가 될 때까지.
그것이 강복남 어르신의 말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나면서 순영은 조금씩 이 집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르신의 생활 패턴을 파악했고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두부를 좋아했고 가지는 잘 드시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조용한 것을 좋아했고 오후에는 라디오를 틀어두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텔레비전은 저녁 뉴스만 보았고 그 외 시간에는 창밖을 바라보거나 오래된 책을 펼쳤습니다. 어르신의 방 책상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오래전 찍은 것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 민혁, 그리고 어린 순영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순영은 청소를 하면서 그 액자를 닦을 때마다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낯설었습니다. 어느 오후 어르신이 순영을 불렀습니다. 미자 씨, 저기 창고에 상추 모종이 있을 텐데 그거 좀 꺼내줄 수 있어? 네, 어르신. 제가 꺼내올게요. 창고는 마당 한쪽에 있었습니다. 순영이 창고 문을 열자 오래된 공구들과 화분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작은 플라스틱 포트에 심어진 상추 모종이 보였습니다. 여리고 작은 초록 잎들이 조심스럽게 돋아 있었습니다. 순영이 그것을 들고 나오자 어르신이 마당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텃밭 가장자리에 심어야 해. 햇빛이 잘 드는 쪽에. 여기요, 어르신? 그래, 거기가 좋겠어. 두 사람이 나란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어르신이 호미를 들고 흙을 팠고 순영이 모종을 하나씩 넣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마당 위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흙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호미가 흙을 파는 소리, 모종을 심는 소리, 물을 주는 소리만이 마당을 채웠습니다. 다 심고 나서 어르신이 허리를 천천히 폈습니다. 심어진 모종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자라면 여름에는 상추쌈을 먹을 수 있겠어. 그럼요, 어르신. 금방 자라요.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영은 남아서 물을 조금 더 주었습니다. 손으로 흙을 다독이며 어린 모종들이 뿌리를 내리기를 바랐습니다. 그 손이 지금 자신의 처지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 뿌리를 내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손. 한 달이 되던 무렵 오빠 민혁이 전화를 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아버지는 어때? 괜찮으셔. 식사도 잘하시고. 그래. 근데 아버지가 요양보호사분이 마음에 드신대. 밥이 맛있다고. 순영은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원래 그런 말씀 잘 안 하시잖아. 근데 이번에는 먼저 말씀하셨어. 순영이 전화를 끊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좋은 것인지 슬픈 것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어르신은 가끔 저녁 식사 후에 순영에게 옛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 철물점을 운영하던 이야기, 아이들이 어릴 때 여름이면 냇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던 이야기, 아내가 좋아했던 음식 이야기. 순영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어르신. 힘드셨겠어요. 재미있으셨겠네요.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순영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냇가에 함께 갔었고 그 철물점 앞에서 놀았고 어머니가 끓이던 그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르신이 이야기 도중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한테 자식이 둘 있어. 큰아들 민혁이랑 막내딸이랑. 순영이 손을 멈추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려던 손이 탁자 위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오래전에 집을 나갔어. 소식도 잘 모르고. 어르신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담담함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지를 순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으세요, 어르신? 순영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보고 싶지, 매일. 그 두 마디가 순영의 가슴에 조용히 박혔습니다. 매일. 아버지가 매일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20년 동안 순영은 그날 밤 작은 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 베개에 스며들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아버지가 들을 것 같아서 입을 꽉 다물고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새벽에 일이 났습니다. 순영이 작은 방에서 자고 있다가 마당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나가보니 어르신이 마당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다가 어둠 속에서 발이 엉킨 것 같았습니다. 순영이 달려가 어르신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어르신의 등을 받쳤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르신이 신음을 냈습니다. 팔에 약간의 찰과상이 있었습니다. 순영이 어르신의 어깨와 등을 감싸 안고 천천히 일으키려 했습니다. 어르신의 몸이 무거웠습니다. 순영이 온 힘을 다해 어르신을 받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작은 소리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새벽 마당의 정적 속에서 그 한마디는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순영은 자신이 한 말을 깨닫고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어르신이 순영의 팔에 기댄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영은 어르신을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처를 소독하고 찬 물수건을 대어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어르신은 눈을 감은 채 있었습니다. 순영은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창문을 타고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이 눈을 뜨지 않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네, 어르신. 놀랐지. 조금요.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영은 아버지를 불렀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들켰을까요? 알아차렸을까요? 하지만 어르신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은 채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영은 더 조심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선택했고 감정이 올라올 것 같은 순간마다 먼저 부엌으로 들어가거나 빨래를 가지러 나갔습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지금 자신이 아버지 곁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요양기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 케어 매니저였습니다. 강복남 어르신의 가족, 즉 큰아들 민혁으로부터 요양 계획을 조정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는데 혹시 미자 씨가 어르신 상태에 대해 보고서를 좀 작성해 줄 수 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영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민혁이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순영이 알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복남 어르신이 매일 밤 서랍을 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복남 어르신의 방 서랍은 오래된 오동나무 서랍장 맨 아래 칸이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이 집에 사는 사람 중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큰아들 민혁이 곁에 있을 때도 어르신은 그 서랍을 혼자서만 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집안이 조용해지면 어르신은 서랍을 열어 안에 있는 것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서랍 안에는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봉투에 들어있지 않은 접힌 종이들이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고 모두 같은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순영아. 첫 번째 편지는 20년 전 순영이 집을 나간 이듬해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해마다 때로는 한 해에 여러 통씩 어르신은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보내지 않은 편지들이었습니다. 주소를 몰랐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보내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원하지 않아서 떠났다고 생각하는 동안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딸의 새로운 삶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썼습니다. 보내지 않고 그냥 썼습니다. 편지 속에는 이런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순영아, 오늘 내가 좋아하던 수박이 나왔다. 너 어릴 때 한 통을 다 먹겠다고 했던 거 기억하냐? 순영아, 올해도 봄이 왔다. 텃밭에 상추를 심었는데 혼자 먹으려니 너무 많아서 이웃집에 줬다. 순영아, 내 어머니가 오늘 내 꿈을 꿨다고 했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꿈이었대. 나도 그러길 바란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쓰인 편지, 순영이 이 집에 오기 불과 사흘 전에 쓰인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순영아, 아버지는 매일 내가 돌아올 문만 봤다. 순영이 그 서랍을 열게 된 것은 실수였습니다. 어르신이 낮잠을 자는 사이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장을 닦으려고 손잡이를 잡았는데 맨 아래 칸이 잠겨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고 서랍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편지들이 보였습니다. 순영은 처음에는 그냥 닫으려 했습니다. 아버지의 물건을 함부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맨 위에 놓인 편지의 첫 줄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순영아. 그 두 글자가 순영의 눈에 박혔습니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통을 읽었습니다. 또 한 통을 읽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편지 묶음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20년의 편지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로 쓰인 20년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잠에서 깨어 방문을 열었을 때 순영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편지를 손에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울음을 소리 없이 삼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영 곁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순영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순영이 짐을 싸기 시작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편지를 읽고 난 후 순영은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정체를 숨기고 여기 있는 것이 아버지에게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모른 채 딸이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두었다가 나중에 요양보호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았습니다. 그 전에 떠나는 것이 낫다고 순영은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작은 방에 가방을 펼쳐놓고 옷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한 벌을 넣다가 멈추고 다시 넣다가 또 멈추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빛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텃밭에 심은 상추 모종이 저녁빛을 받아 초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영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모종들이 여름에 잘 자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도 아버지가 물을 잘 줄 수 있을지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강복남 어르신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펼쳐놓은 것을 보고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순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앉아봐. 어르신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와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순영이 가방 앞에 선 채로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서랍장 쪽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봤구나, 편지. 순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죄송할 거 없어. 어르신이 잠시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랍장으로 걸어가서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편지 묶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색이 바랬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얼굴은 또렷했습니다. 어린 순영이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순영이 마당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어르신이 그 사진을 순영에게 내밀었습니다. 순영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날부터 알았다.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0세 노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손목에 흉터, 네가 초등학교 때 마당에서 넘어지면서 생긴 거잖아. 된장찌개 끓이는 방식도, 국 젓는 손도, 말 끝에 살짝 올라가는 억양도 다 내가 기억하는 것들이야. 순영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모른 척 했냐고 묻고 싶지. 왜 말하지 않았냐고. 어르신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말하면 네가 도망갈 것 같았어. 또 잃을 것 같아서 그냥 기다렸다. 네가 준비될 때까지. 순영이 무너졌습니다. 가방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를 삼키려 했지만 이번에는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오래. 어르신이 천천히 순영 곁으로 걸어왔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 80세의 몸으로 천천히 순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순영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순영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단 3글자였습니다. 아버지. 응. 저 요양보호사로 온 거 화 안 나세요? 어르신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내 딸로 곁에 있어주길 기다렸다. 순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만에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마당의 상추 모종들이 저녁바람에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 후로 순영은 이 집에 남았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아닌 딸로서 오빠 민혁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민혁은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됐다. 아버지가 많이 기다리셨어. 순영은 그 말에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알아보았다는 것을 민혁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실이 있었습니다. 순영이 이 집에 처음 배치받게 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민혁이 요양기관에 연락해서 특별히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동생이 자격증을 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것이 두 사람이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빠가 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강복남 어르신의 서랍은 그 후로도 밤이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편지를 읽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진을 꺼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린 순영의 사진, 마당에서 웃고 있는 그 사진을. 그리고 이제는 그 사진 옆에 새 사진이 하나 더 놓였습니다. 봄 햇살 아래 순영이 텃밭에 앉아 상추를 심는 사진이었습니다. 민혁이 멀리서 몰래 찍어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바라보다가 서랍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텃밭에 상추가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순영이 상추를 뜯어 씻고 밥상에 올렸습니다. 어르신이 상추쌈을 만들어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맛있네. 잘 자랐죠, 아버지. 어르신이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 웃음이었습니다. 순영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는 그 식탁 위로 여름 햇살이 가득하게 쏟아졌습니다. 기다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하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강복남 어르신은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문을 바라보며 매일 편지를 쓰며 딸이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딸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딸이 준비될 때까지 또 한 번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곁에도 말하지 않고 기다려준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그 사람에게 먼저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있는 이야기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